70년 넘게 사는 동안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딸로 태어나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고 정우의 어미가 되어 평생을 살았지요. 이제는 정우의 아내인 오나은의 시어머니라는 이름까지 얻었으니 제 이름 석자 앞에 붙은 이름들이 참으로 많기도 합니다. 그 이름들의 무게를 견디는 것이 제 삶의 전부라고 믿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결국에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이 전쟁 같은 식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뜨끈한 소고기 뭇국을 끓이고 손주 녀석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도톰하게 부쳐냈어요. 며느에는 아침잠이 많아 늘 늦게 일어났고 아들 녀석은 그런 아내를 깨우는 법이 없었지요. 결국 늘 식탁에 가장 먼저 앉는 것은 저와 7살 배기 손주였습니다. 할머니, 고기 많이요. 제 무릎에 앉아 제잘거리는 손주 녀석의 밥그릇에 잘게 찢은 소고기를 듬뿍 올려주는데 안방문이 열리고 나은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녀석은 식탁에 앉자마자 국그릇을 쓱 밀어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또 이렇게 기름진 걸 끓이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애들은 이렇게 안 먹여요. 성장 호르몬에도 안 좋고 소화비만 와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침의 단란함을 칼처럼 베어냈습니다. 제 옆에 앉아 밥을 먹던 아들 정우는 못 들은 척 휴대전화만 들여다볼 뿐이었죠. 저런 녀석의 무심함이 나은이의 기세를 더욱 등등하게 만든다는 것을 저 녀석만 모르는 듯 했습니다. 얘야, 그래도 아침은 든든하게 먹어야 하루 종일 힘을 쓴단다. 한창 클 나이에 좋은 고기 먹는 게 왜 나쁘니? 내가 어제 정육점에서 제일 좋은 한우로 사온 거야. 어머니, 한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식단 밸런스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준이 어제도 할머니가 주신 약과 먹고 밤에 이 아프다고 했어요. 단 거 좀 그만 주세요. 옛날 어른들은 다 그렇게 컸다. 유난 떨 거 없어. 제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불씨가 되었습니다. 나은이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더군요. 유난이라고요? 제가 제 자식 건강 챙기는 게 유난이에요? 어머니는 늘 그런 식이에요. 어머니 방식이 다 옳고 제 방식은 틀렸다고 생각하시죠. 이 집에서는 제가 엄마인데 왜 어머니가 제 육아 방식에 사사건건 끼어드세요? 목소리가 제법 높아졌습니다. 잠자코 있던 아들이 그제야 고개를 들고 나지막이 말했어요. 오나은, 아침부터 왜 그래? 그냥 먹어. 뭐? 그냥 먹으라고? 당신은 이게 문제야. 항상 중간에서 모호하게. 당신 엄마가 내 교육 방식 무시하는데 당신은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 이거지? 당신한테는 내가 그냥 밥이나 하고 애나 보는 사람이야? 화살이 갑자기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손주 녀석은 겁을 먹었는지 제 옷자락만 꾹 붙잡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아 서둘러 상황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내가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네가 하라는 대로 해줄게. 얼른 밥 먹자. 정우 출근 시간 늦겠다. 제 사과에 나은이는 입을 삐죽 내밀면서도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식탁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후였죠.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시간이었습니다. 그저 제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기운만이 선명했습니다. 저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어요. 저를 향한 아주 깊은 불만과 무시가 담긴 태도였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그저 눈칫밥이나 먹으며 사는 늙은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아침이었지요. 오후가 되자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와
현관 옆에 쌓아둔 박스를 가져왔습니다. 얼마 전부터 시작한 부업이었어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쓰는 작은 상자를 접는 일이었는데 1,000개를 접어야 손에 쥐는 돈은 고작 몇천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아들네 눈칫밥을 먹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범푼 돈이라도 모아 손주 녀석 과자값이라도 보태주고 싶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묵묵히 박스를 접고 있는데 외출해서 돌아온 나은이가 제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곤 코를 킁킁거리며 인상을 썼어요. 어머니, 이게 다 무슨 냄새예요? 집안에 먼지 날리게 방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용돈이라도 벌어볼까 하고. 금방 한다. 어머니, 저희 그 정도로 어렵지 않아요. 남들이 보면 저희가 어머니 용돈도 안 드려서 이러시는 줄 알겠어요. 체면 좀 생각해 주세요. 내 용돈 내가 버는 게 뭐가 체면 깎이는 일이니. 집에만 있는 것보다 소일거리라도 하니 좋구나. 제 말에 나은이는 한숨을 푹 쉬더군요. 마치 철없는 노인을 상대한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그런 거 하실 시간에 이준이나 한 번 더 봐주시는 게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하시면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다고 또 병원 가셔야 하잖아요. 그럼 그 병원비는 다 누가 내요? 제발 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제가 버는 푼돈은 무시하면서 제가 아파서 들어갈 병원비는 아깝다는 뜻으로 들렸으니까요. 너는 돈도 못 벌면서 아프기만 하는 짐 덩어리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에서 힘이 탁 풀렸습니다. 접고 있던 박스가 구겨졌어요. 맞다.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구나. 지금 바로 치울게.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은이는 제 대답이 만족스러웠는지 네, 좀 쉬세요라는 말을 남기고는 횡하니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구겨진 박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제 쭈글쭈글한 인생을 보는 것만 같았지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지막 발버둥마저도 이렇게 쓸모없는 취급을 받는구나 싶어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아들 부부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소곤거리는 소리였지만 언성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아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나만 썼어? 당신은 안 썼어? 지난주에 당신 친구들 만나서 술값 쓴 건 뭔데? 그리고 이준이 학원비랑 병원비가 얼만 줄 알아? 나은이도 지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돈 문제였습니다. 언제나 이 집의 불안은 돈에서 시작되었죠.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 우리가 무슨 재벌이야? 당신 친구들은 다 명품백 들고 다닌다면서 그거 사달라는 거 내가 겨우 말렸어. 그래, 말 잘했다. 내 친구들 봐. 이번 여름에 다들 유럽이니 하와이니 가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 집에서 발이 묶여서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애 키우면서 이게 사는 거냐고. 그럼 어쩌라고. 나 혼자 버는 돈으로 그게 다 가능할 것 같아? 누가 너 혼자 벌래? 나도 일하고 싶어. 이준이만 아니었으면. 그리고 나은이는 말을 하다 말고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터져나온 그 한마디가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다 당신 엄마 때문이야. 어머니만 안 계셨어도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아. 저축해서 대출받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었어. 어머니 생활비에 병원비에 우리가 허리가 휜다고.
당신 엄마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지금 망가지고 있단 말이야.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도 한참이나 두 사람의 싸움은 이어졌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당신 엄마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는 그 말만이 악기처럼 제 뇌리를 맴돌았습니다. 망가지고 있다. 내가 저 아이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암적인 존재였구나. 나는 그저 자식 곁에서 짐이 되지 않으려고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숨만 쉬고 살았는데 내 존재 자체가 저들에게는 재앙이었던 겁니다. 눈물이 흐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은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낡은 장롱을 열어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제 이름으로 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아온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통장을 손에 쥐자 비로소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없어져 주면 되는 것이지. 저 아이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내가 사라져주면 모든 것이 해결될 터였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제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제 머릿속은 지난 70년의 세월과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계획으로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하게 정리되고 있었어요.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오직 어떻게 이 집을 나갈 것인가, 어떻게 내 이름으로 다시 설 것인가 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뿐이었지요. 날이 밝아올 무렵 저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운 뒤였습니다. 반격은 조용하고 신속하며 완벽해야 했습니다. 아침 식탁의 분위기는 어제의 싸늘함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아들 녀석은 어색한 헛기침만 해댔고 며느에는 보란듯이 시리얼을 우유에 말아먹고 있더군요. 제가 차린 밥상에는 아예 손도 대지 않겠다는 무언의 시위였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 며칠 여행 좀 다녀오마.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제게로 향했습니다. 놀라움보다는 의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여행이요? 갑자기 어디를요? 나은이가 먼저 묻더군요. 그 목소리에는 무슨 꿍꿍이세요? 하는 경계심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응. 고향 친구들하고 개를 하나 했는데 이번에 다 같이 온천이나 다녀오자고 얘기가 돼서 한 사나흘 정도 집을 비울 것 같구나. 저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게는 이제 고향에 찾아갈 친구도 함께 개를 할 만큼 가까운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오롯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제 말이 그럴싸했는지 아니면 제 부재가 반가웠는지 나은이의 표정이 미세하게 풀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 그러세요? 좋은 생각이시네요. 다녀오세요, 어머니. 용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언제나 제게 쓰는 돈을 아까워하던 아이 입에서 용돈이라는 말이 나오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건 진심이 아니었죠. 군말 말고 얼른 다녀오세요 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녀석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엄마. 잘 다녀오세요. 운전 조심하시고 하니 친구분 차 타고 가시는 거죠? 그럼 내가 운전을 어디 할 줄 아니. 걱정들 말아라. 저는 짐을 챙기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등 뒤로 두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없는 며칠 동안 누릴 해방감을 벌써부터 만끽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방으로 들어온 저는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옷 몇 벌을 챙겨 넣는 척하며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방 깊숙한 곳에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어젯밤 꺼내놓았던 제 명의의 통장.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남겨준 유산과 제가 평생을 아끼고 모은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제 인생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짐을 챙겨 나오자 나은이가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언제 출발하시게요? 지금 바로 터미널로 가야지. 친구들이 거기서 만나자고 했거든. 벌써요? 점심은 드시고 가시지. 입에 발린 소리라는 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향하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서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된다. 이준이 잘 보고 있고. 그럼 다녀오마. 네,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이 담긴 집을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미련 같은 것은 티끌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랫동안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후련함마저 느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내내 제 발걸음은 조금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향한 곳은 고속버스 터미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장 동네에서 가장 큰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경을 쓴 중년의 사장이 저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집 보러 오셨습니까? 아니요. 집을 내놓으려고요. 제 말에 사장은 더욱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내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사모님, 이 아파트를 파시려고요?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로열동, 로열층 아닙니까? 자제분이랑 같이 사시는 걸로 아는데. 그는 저를 몇 번 본 적이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살고 싶어서요. 이 집은 저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세보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번 주 안으로 계약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 단호한 태도에 사장은 무언가 사연이 있음을 직감한 눈치였지만 묻지는 않더군요. 대신 서류를 꼼꼼히 살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장담은 못하지만 워낙 물건이 좋아서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아파트 매물만 기다리는 분이 계시니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아마 좋은 소식이 금방 올 겁니다. 그의 말대로 좋은 소식은 정말 금방 왔습니다. 부동산을 나선 지 2시간이 채 되지 않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아들 내외가 모두 퇴근하기 전인 오후 4시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저는 다시 아파트 앞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부동산 사장과 함께 점잖은 차림의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마치 집주인이 아닌 구경꾼처럼 그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 집이 정말 깨끗하네요. 남양이라 해가 잘 들어서 너무 좋다. 집을 보러 온 부부는 연신 감탄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 깨끗한 집을 유지하기 위해 제가 매일같이 허리를 숙여 쓸고 닦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 리가 없었죠. 그들에게는 그저 잘 관리된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집을 다 둘러본 부부는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부동산 사장과 몇 마디를 나누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계획한 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장 다시 부동산으로 향했고 저는 제 이름이 적힌 매매계약서에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금 5천만 원이 제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잔금 날짜는 최대한 빨리 잡아주세요.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2주 뒤로 잡았습니다. 이사 준비만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나서자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근처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잠들 시간이 될 때까지는 집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까요. 뜨끈한 탕에 몸을 담그니 그제야 온몸에 쌓였던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땀과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찜질방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밖에서 보냈습니다. 낮에는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밤에는 찜질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들에게서는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면회에는 물론이고요. 제가 정말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고 믿고 있거나 아니면 제게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이겠지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의 무관심이 제 계획을 더욱 순조롭게 만들어주고 있었으니까요. 셋째 날 저는 오전 일찍 포장이사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여행에서 막 돌아온 척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은이는 소파에 누워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귀찮다는 듯 몸을 일으키더군요.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여행은 재미있으셨고요? 응. 그냥 바람 쐬고 오니 좋구나.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약속한 이사업체 직원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은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누구세요? 하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이삿짐 센터 유니폼을 입은 건장한 남자 4~5명이 서 있었습니다. 저 누구신데? 나은이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는 사이 제가 방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내가 불렀다. 내 짐 좀 빼려고. 네. 짐은 왜요?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나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제야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사업체 직원들에게 제 방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방에 있는 짐 전부 빼주시면 됩니다. 장롱이랑 침대 전부 다요. 네, 사모님. 직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 방의 가구들을 능숙하게 분해하고 제 옷가지와 살림살이를 커다란 박스에 담았습니다.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던 나은이가 다급하게 제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행동이세요? 저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어디 가시려고요? 정우 씨, 김정우 씨 알아요, 이 사실? 모른다. 그리고 너희한테 허락받아야 할 일도 아니고. 제 차가운 대답에 나은이는 할 말을 잃은 듯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 순간 퇴근한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난장판을 본 아들의 얼굴 역시 당혹감으로 물들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이 사람들 누구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아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보면 모르니 이사 가려고 그런다. 이사를 어디로 가? 우리랑 상의도 없이 엄마 멋대로 이렇게. 내가 내 인생 결정하는데 언제부터 너희들 상의가 필요했니? 나는 너 낳을 때 네 허락받고 낳은 거 아니다. 내 집 내가 팔고 내 집 내가 뺏어 나가겠다는데 누가 뭘 보태준 거라도 있어? 제 섯을 펄은 기세에 아들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충격받은 얼굴로 저와 이삿짐들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제 방은 텅 비었습니다.
평생을 채워왔던 제 흔적이 감쪽같이 사라진 공간은 낯설고 휑했습니다. 모든 짐이 트럭에 실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식탁 위에 작은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나은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어머니? 니들 쓰라고 주는 돈이다. 저는 봉투를 열어 그 안에 든 통장과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집 어제 팔았다. 이제 곧 다른 주인이 이사 들어올 게다. 이 통장에 2천만 원 들어있다. 그 돈으로 월세방이라도 얻어서 니들 살 길 찾아봐라. 네, 2천만 원이요? 어머니, 집 판 돈이 얼만데 고작 2천만 원을. 나은이의 목소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습니다. 저는 비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번 내 돈이다. 그 돈을 너희한테 한 푼이라도 줘야 할 의무는 없어. 그래도 핏줄이라고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는 없어서 주는 마지막 배려인 줄 알아라. 그동안 내가 너희 인생을 망치고 있었다면서? 이제 그 망할 인생, 니들 돈으로 한번 멋지게 다시 일으켜 세워보렴. 제 입에서 인생을 망치고 있었다는 말이 나오자 나은이와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자신들의 대화를 제가 들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모양입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그건 저희가 싸우다가 그냥. 아들이 변명을 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구나. 마지막으로 편지도 한 장 써놨으니 잘 읽어보도록 해라. 저는 식탁 위에 봉투를 내려놓고 그대로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이 아이들에게 미련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제 등 뒤로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잠시만 엄마. 어디로 가시는지는 알려주고 가셔야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나 찾지 마라. 나는 오늘부로 너희들 엄마도 시어머니도 아니다. 그냥 김복희로 살 거다. 그러니 너희도 이제 나 없이 너희들끼리 한번 잘 살아봐라. 저는 그대로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도 없이 비상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낡은 책장을 덮고 새로운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네 집을 나온 저는 이삿짐 트럭의 조수석에 앉아 낯선 길을 달렸습니다. 기사님이 목적지를 물었을 때 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한 곳을 이야기했습니다. 동해 묵호항으로 가주세요. 묵호. 그곳은 제 젊은 시절의 짧은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결혼 전 친구들과 딱 한 번 기차 여행을 떠났던 곳. 비릿한 바다 내음과 시끄러운 백고동 소리, 밤새 불을 밝히던 항구의 풍경이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죠. 답답한 서울을 떠나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곳이 바로 묵호였습니다. 트럭이 고속도로를 몇 시간이나 달렸을까요? 차창 밖으로 빽빽한 아파트 숲이 사라지고 푸른 논과 밭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평선 너머로 검푸른 동에 바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금기를 머금은 바람이 열린 창문으로 불어들어와 제 뺨을 스쳤습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70년의 묵은 감정들이 바람에 씻겨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묵호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삿짐 기사님은 제가 미리 단기 계약해둔 작은 원룸 앞에 짐을 내려주었습니다. 사모님, 짐은 여기에 두면 되겠습니까? 네,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 수고비요. 저는 넉넉하게 쳐준 차비를 건넸습니다. 트럭이 떠나고
좁은 골목길에 저와 제 살림살이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막막함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이제부터는 온전히 저 혼자였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제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삶. 그토록 바라던 자유가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누구의 아침밥을 차려줄 걱정도 없이 늦잠을 잤습니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을 때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가 저를 반겼습니다. 이런 아침이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낯선 동네를 둘러보기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묵호항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새벽 어판장은 이미 파했지만 항구 주변에는 갓 잡은 생선을 손질하는 아낙네들과 그물코를 꿰매는 어부들로 분주했습니다. 비릿하지만 역겹지 않은 바다 냄새가 동네 전체에 퍼져 있었죠. 저는 무작정 항구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러다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한 곳이 있었습니다. 항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 길목에 매매라고 적힌 낡은 2층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오랫동안 장사를 하지 않은 듯 먼지 쌓인 유리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2층은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 살림집 형태였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지고 창틀은 낡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건물이 제 마음을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곧장 종이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근처 부동산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헐레벌떡 달려와 제게 건물의 내력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눈썰미가 좋으시네. 이 건물이 원래 묵호항에서 목이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예전에는 선원들 상대로 하는 선술집이었는데 주인이 병으로 돌아가시고 몇 년째 비어 있었지요. 1층에서 장사하고 2층에서 살림하면 딱 좋은데 워낙 낡아서 다들 수리비 걱정에 덤비지를 못해요. 저는 건물 안을 꼼꼼히 둘러보았습니다. 부동산 주인의 말대로 내부는 엉망이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고 바닥은 곳곳이 긁혀 있었죠. 하지만 구조 자체는 튼튼해 보였고 무엇보다 2층 창문으로 보이는 묵호항의 전경이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 건물 제가 사겠습니다. 제 말에 부동산 주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사모님, 이렇게 바로요? 가격은 좀 깎아드릴 수 있지만 수리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괜찮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고쳐서 살 겁니다. 그러니 계약을 서둘러 주셨으면 합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부동산 주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금을 걸었고 며칠 뒤 집을 판 잔금이 들어오자마자 건물 전체를 제 이름으로 이전했습니다. 평생을 아파트라는 네모난 상자 안에서 살았던 제가 제 명의로 된 땅과 건물을 갖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본격적인 제 인생 2막은 낡은 건물을 수리하는 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기술자를 부르는 대신 직접 작업복을 사입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지를 뜯어내고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을 교체했습니다. 페인트 가게에 가서 직접 색을 고르고 서툰 솜씨로나마 벽과 천장을 칠했죠.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달라지는 제 공간을 보는 즐거움에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서울서 온 할망구 대체 뭐하는 사람이래? 글쎄 말이야. 덩치 큰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걸 혼자 다 하네. 독한 사람이야. 특히 제 건물 옆에서 50년 넘게 건어물 가게를 해온 박 사장이라는 남자는 유독 저를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는 묵호항의 터줏대감으로
까칠하고 퉁명스럽기로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죠. 어느 날 제가 가게 앞에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데 박 사장이 다가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쯧쯧. 할망구가 돈이 썩어나는 모양이지. 저런 흉물 같은 건물에 돈을 처바르고 있으니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거요?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텃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기가 죽거나 화를 냈겠지만 저는 그저 씩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사장님. 썩어나는 돈은 아니지만 제 마지막 인생을 한번 걸어보려고요. 앞으로 이웃으로 잘 지내야 할 텐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날 시장에서 가장 좋은 파트로 시루떡을 한 말 쪘습니다. 그리고는 동네 가게들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떡을 돌렸습니다. 박 사장의 건어물 가게에도 찾아갔죠. 그는 마뜩자는 표정으로 제가 내민 떡 접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이런 걸 다. 나는 단 거 싫어해. 그래도 이웃끼리 정인데 맛이라도 좀 보세요. 제가 직접 찐 겁니다. 저는 그의 가게 평상에 떡 접시를 내려놓고는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제 그런 태도가 의외였는지 박 사장은 아무 말 없이 제 뒷모습을 쳐다보기만 하더군요. 건물 수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1층 가게에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아 새벽 시장 구경을 나섰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장은 경매에 나온 싱싱한 해산물들과 상인들의 외침으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눈에 통통하게 살이 오른 가자미와 빛깔 좋은 명란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 친정어머니의 손맛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함경도 피난민이셨는데 음식 솜씨가 아주 좋으셨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담가주시던 짭짤하면서도 매콤한 가자미 식혜와 고소한 명란젓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별미였죠. 어깨너머로 배운 솜씨였지만 그 맛은 제 혀끝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가장 실한 가자미와 명란을 한 상자씩 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기억을 더듬으며 밤새도록 식혜와 젓갈을 담갔습니다. 며칠간의 숙성을 거쳐 맛이 든 가자미 식혜를 처음 맛보았을 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잊고 있던 제 안의 재능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정해지는 순간이었지요. 드디어 제 가게가 문을 여는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낡은 건물의 복희네 반찬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첫 장사였습니다. 가게 내부는 제가 직접 고른 따뜻한 색의 조명과 자그마한 나무 선반들로 꾸몄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누구라도 편안하게 들어와 구경할 수 있는 정갈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선반 위에는 제가 밤새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유리병에 담겨 진열되었습니다. 주력 상품인 가자미 식혜와 명란젓을 비롯해 묵호항에서 나는 싱싱한 오징어로 만든 오징어 젓갈, 꼬들꼬들한 무말랭이 무침까지. 가짓수는 많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제 손맛과 정성이 듬뿍 담긴 것들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렸지만 예상대로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저 가게 앞을 지나가며 힐끔거릴 뿐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웬 반찬 가게가 다 생겼대? 저 할머니가 만든 걸 누가 사 먹는다고. 비싸기만 하겠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바람을 타고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맛을 보면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그날 오후부터 저는 작은 접시에 갓 지은 쌀밥과 함께 제 반찬들을
조금씩 담아 가게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맛보고 가세요라는 작은 팻말을 세워두었죠. 처음에는 다들 머뭇거리며 지나쳤습니다. 그러다 용기 있는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와 이쑤시개로 가자미 식혜를 콕 찍어 맛을 보았습니다. 어머, 이거 맛있네. 짜지도 않고 아주 맛깔스러워. 그 한마디에 주변을 맴돌던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식용으로 내놓은 반찬은 금세 동이 났고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칭찬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손맛이 보통이 아니시네. 이거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비법 좀 알려줘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가자미 식혜 3통과 명란젓 5통을 팔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 힘으로 처음 번 돈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아들의 월급이 아니라 오롯이 제 노력으로 얻은 결실이었죠. 저는 그날 밤 밥 없이 제가 만든 반찬만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입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항구 앞에 새로 생긴 반찬 가게 음식이 기가 막히다는 소문이 동네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죠. 단골 손님도 하나둘씩 생겨났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찾아와 할머니, 오늘은 뭐 맛있는 거 했어요? 하고 묻는 생선가게 아주머니, 점심시간마다 들러 저와 함께 밥을 먹으며 말동무가 되어주는 우체부 아저씨까지. 저는 낯선 항구 도시에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옆가게 박 사장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더 이상 저를 삐딱한 시선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슬그머니 제 가게로 들어오더니 시식용으로 내놓은 명란젓을 맛보았습니다. 이건 좀 먹을 만하네. 그것이 그가 제게 건넨 첫 칭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박 사장이 자신의 건어물 가게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제 가게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른 오징어만 사가지 말고 저기 옆에 할망구 가게도 한번 들러봐. 거기 가자미 식혜가 아주 진짜 백이야. 서울 가서는 절대 못 맛보는 맛이라고. 무심한 척 툭툭 던지는 그의 말 한마디는 그 어떤 광고보다 효과가 컸습니다. 그의 소개로 찾아온 관광객들은 제 반찬을 맛보고는 너도 나도 몇 통씩 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에 따끈한 오징어 순대를 만들어 그의 가게로 가져갔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오늘 장사 잘했습니다. 이거 좀 드셔보세요. 박 사장은 멋쩍은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순대가 담긴 접시를 받았습니다. 뭘 이런 걸 다. 그냥 이웃끼리 돕고 사는 거지. 근데 이 할망구는 손도 크네. 그날 이후 우리는 스스럼 없이 서로의 가게를 드나드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묵호항 사람들의 굳은 일과 좋은 일을 알려주었고 저는 그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며 외로운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수십 년을 한자리에서 묵묵히 버텨온 그와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저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동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주말이었습니다. 제 가게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커다란 카메라를 든 앳된 얼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가게 안을 신기한 듯 두리번거리더니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혹시 촬영 좀 해도 될까요? 제가 여행 유튜버인데 이 동네 맛집을 찾다가 동네 분들이 여기를 추천해 주셔서요. 유튜버가 뭔지 촬영은 왜 하는지 저는 잘 몰랐지만 싫다고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시게 뭘 찍는지는 몰라도 우리 가게가 나올 만큼 대단한 곳은 아닌데 청년은 제 허락에 신이 나서 카메라를 설치하고는
즉석에서 라이브 방송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반찬들을 하나하나 맛보며 호들갑스러운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대박입니다. 제가 지금 묵호항에서 인생 맛집을 찾았습니다. 여기 복힌의 반찬이라는 곳인데 할머님 손맛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이 가자미 식혜, 와, 이건 진짜 밥도둑이 아니라 밥경찰입니다. 당장 밥 한 공기 체포해야 해요.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청년이 하는 양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송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청년의 휴대전화에 댓글이라는 것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어디예요? 택배도 되나요? 할머니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정성이 느껴져요. 당장 주문하고 싶어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청년은 쏟아지는 댓글을 읽으며 더욱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할머니, 이거 전국적으로 대박 나실 것 같아요. 택배 주문 받으셔야겠는데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고작 손바닥만 한 기계 하나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전국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물건을 팔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방송이 끝나고 제 가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방송을 보고 근처에서 찾아온 사람들로 가게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제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대는 택배 주문 전화로 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재료 소진이라는 팻말을 가게 문에 걸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녹초가 된 몸으로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하루 만에 번 돈이 아들네 집에 얹혀 살며 한 달 동안 받던 생활비의 몇 배를 훌쩍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돈의 액수보다 더 기뻤던 것은 세상이 제 손맛과 노력을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닌 복희네 찬반의 사장, 김복희였습니다. 제 인생이 비로소 제 이름으로 빛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유튜버의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광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도 전인 이른 아침부터 복희네 반찬 앞은 어디서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지 모를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물론이고 외지에서 온 듯한 젊은 연인들과 아이 손을 잡은 부부들까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지요. 사장님, 문 언제 여세요? 가자미 식혜 오늘 물량 많아요? 어제 방송 보고 KTX 첫 차 타고 왔어요. 빗발치는 질문에 저는 잠시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평생을 조용한 주부로 살아온 제게 이토록 많은 사람의 관심과 기대는 낯설고도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죠. 이것은 제 이름을 걸고 시작한 제 인생의 첫 번째 도전이었으니까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굳게 닫혀있던 가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복희네 반찬입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크고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밤새 준비해둔 반찬들은 무서운 속도로 팔려나갔습니다. 정신없이 반찬을 담고 계산을 하고 인사를 하는 와중에도 제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걸려온 택배 주문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복희네 반찬 맞죠? 방송 보고 전화했어요. 명란젓 5통, 가자미 식혜 5통 주문할게요. 사장님, 혹시 오늘 주문하면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선물하고 싶어서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다 못한 옆 가게 박 사장이 가게 안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이봐, 할망구. 꾸물거리고 있을 시간이 어딨어. 정신 똑바로 차려. 일단 오는 손님부터 순서대로 번호표를 나눠줘. 박 사장은 익숙하게 가게 한쪽에 있던 종이를 찢어 번호표를 만들고 소리를 쳐서 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에 우왕좌왕하던 손님들이 신기하게도 질서를 잡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 틈을 타 쏟아지는 주문 전화를 받았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주문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물량이 전부 다 빠져서요. 준비해둔 반찬이 동나기 시작하자 저는 하는 수 없이 가게 문에 재료 소진이라는 팻말을 걸어야 했습니다. 아직 정오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팻말을 보고 아쉬워하며 발길을 돌리는 손님들에게 저는 연신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더 많이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가게 안에 저와 박 사장 단둘이 남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박 사장은 그런 저를 보고 혀를 찢찢 차더니 시원한 물 한 잔을 떠다 주었습니다. 꼴을 보니 아주 혼이 쏙 빠졌구먼. 이봐, 할망구. 이건 시작에 불과해. 방송이라는 게 한 번 타면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야 해. 안 그러면 찾아온 복도 제 발로 차버리는 꼴이 되는 거야. 그의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저 혼자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나이 70에 뭘 안다고 다 하겠어.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써야지. 내가 괜찮은 젊은이 하나 아는데 한번 불러볼까? 우리 조카인데 대학 졸업하고 서울서 직장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고향 내려와서 놀고 있는 놈이거든. 컴퓨터 하나는 기가 막히게 다루는 놈이야. 박 사장의 조카라는 말에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다음 날 박 사장은 지혜라는 이름의 젊은 아가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27살이라고 했는데 눈빛이 아주 총명하고 야무져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제가 뭘 도우면 될까요? 저는 지혜 씨에게 제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갑자기 주문이 몰려드는데 저는 컴퓨터를 다룰 줄도 모르고 택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도 막막하다고 말했죠.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지혜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할머님, 일단 온라인 쇼핑몰부터 만들어야 해요. 전화로 일일이 주문을 받으면 실수가 생길 수도 있고 효율도 너무 떨어져요. 제가 오늘 바로 간단한 주문 페이지를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택배는 우체국이랑 계약해서 대량으로 보내면 훨씬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지혜 씨는 제 오른팔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 깔끔한 디자인의 복희네 반찬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냈고 복잡한 사업자 등록과 통신 판매업 신고까지 알아서 척척 처리해 주었습니다. 저는 지혜 씨에게 정식으로 월급을 주는 첫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일손이 더 필요해지자 저는 동네 9일란에 작은 공고를 냈습니다. 복희네 반찬에서 함께 일할 가족을 찾습니다. 다음 날 가게 문을 열자 이른 아침부터 동네 아주머니 4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모두 남편을 일찍 여의거나 자식들을 도시로 보내고 홀로 생계를 꾸려가던 분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음식 만들고 손질하는 건 자신 있습니다. 나이 많다고 안 써주시면 안 돼요. 우리 아직 쌩쌩해요. 저는 그분들의 주름진 손을 보고
망설임 없이 함께 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분들답게 생선을 손질하고 재료를 다듬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게는 이제 저 혼자가 아닌 든든한 어벤져스 군단을 갖추게 된 셈이었죠. 가게 뒤편에 있던 낡은 창고는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번듯한 조리실로 탈바꿈했습니다. 저와 아주머니들은 매일 새벽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직접 고르고 위생복과 위생모를 갖춰 입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지혜 씨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주문을 확인하고 포장과 배송을 총괄했습니다. 복희네 반찬은 더 이상 구멍가게가 아닌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어엿한 식품 회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출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습니다. 한 달 수입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월급을 약속했고 매달 나오는 수익의 일부는 동네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저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제가 속한 이 작은 동네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네 집 부엌에서 눈칫밥을 먹던 초라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직원들과 함께 웃으며 일을 시작하고 세무사와 만나 세금 문제를 상담하고 새로운 반찬 개발을 위해 밤늦게까지 연구하는 김복희 대표가 되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이렇게 자랑스럽고 빛나는 것인 줄 저는 71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혜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제 옷도 좀 새로 사 입으셔야겠어요. 외부에서 손님들도 많이 찾아오시는데 너무 일하는 옷만 입고 계시잖아요.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는 지금이 좋다. 비싼 옷 입는다고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대표님의 이미지가 곧 저희 회사의 이미지인걸요. 제가 백화점 같이 가드릴게요. 너무 화려한 거 말고 점잖고 고급스러운 걸로요. 지혜 씨의 성화에 못 이겨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제 돈을 주고 백화점에서 옷을 샀습니다. 몸에 잘 맞는 단정한 원피스와 편안한 구두를 신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낯선 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허리는 꼿꼿하게 펴졌고 어깨는 당당했습니다. 얼굴에는 어느새 자신감이라는 화장품이 덧발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짓누르던 모든 무게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로워진 한 사람의 얼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오롯이 제 두 발로 땅을 딛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눈물 나도록 행복했습니다. 제가 묵호항에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는 동안 서울에 남은 아들 내외의 삶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라진 직후 그들은 아주 잠깐이나마 해방감을 만끽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였지요. 제가 남기고 간 편지를 읽었을 때 아들 정우와 며느리 나은이는 처음에는 당혹감과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너희 인생을 망치고 있었다면서? 라는 구절에서는 양심에 찔리는 듯 얼굴이 벌개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당혹감은 곧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잘 됐어. 어차피 우리도 분가하려고 했잖아. 어머니가 집이라도 팔아서 정리를 해주시니 오히려 일이 쉽게 풀린 거 아니야? 나은이는 오히려 기회라며 정우를 부추겼습니다. 그들은 제가 남긴 2천만 원을 어머니가 주신 분가 자금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으로 보증금을 내고 이전보다 조금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집을 옮기는데 남은 돈을 전부 써버렸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없는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었으니까요. 이사를 한 첫날, 그들은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배달시킨 족발과 와인을 식탁에 차려놓고 서로의 잔을 부딪히며 축배를 들었지요. 여보, 이제 진짜 우리 세상이다. 더는 어머니 눈치 안 봐도 돼. 그래. 늦게 들어온다고 잔소리할 사람도 없고 주말에 늦잠 잔다고 깨울 사람도 없어. 그들에게 제 부재는 곧 자유와 동의어였습니다. 나은이는 곧장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집들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큰 자랑거리라도 되는 양 떠들어댔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아, 이번에 집 팔아서 정리하시고 시골로 내려가셨어. 우리 분가하라고 돈도 두둑하게 챙겨주시고 완전 요즘 보기 드문 쿨한 시어머니시지. 친구들은 부러움 섞인 찬사를 보냈고 나은이의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올랐습니다. 제 희생으로 얻은 자유를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쟁취한 전리품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해방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현실의 무게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터진 것은 아이 이준이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제가 어린이집 등하원을 도맡았고 제가 없을 때는 제가 차려놓은 밥과 간식을 먹으며 엄마 아빠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오롯이 두 사람의 몫이 되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야근해야 하는데 당신이 이준이 좀 데려올 수 있어? 나도 오늘 회식이야. 부장님이 참석하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어떻게 빠져? 당신이 엄마잖아.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비용을 내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제가 해주던 따뜻한 집밥은 배달 음식과 인스턴트 식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집안은 제대로 치우는 사람이 없어 날이 갈수록 먼지가 쌓여갔고 빨랫감은 산더미처럼 불어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준이가 폐렴으로 입원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 면역력이 약해진 탓이었습니다. 나은이는 회사를 그만둘 수 없어 발을 동동 굴렀고 정우 역시 회사 눈치를 보느라 병간호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평화로운 일상은 사실 제 보이지 않는 희생과 노동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것을요. 병원비와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 이전보다 늘어난 월세와 생활비는 두 사람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남긴 2천만 원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고 카드값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돈이 부족해지자 부부싸움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당신 이번 달 생활비 이거밖에 안 줬어? 이걸로 뭘 어쩌라고. 나라고 돈 나오는 구멍이 따로 있는 줄 알아? 당신도 좀 아꼈어. 지난달에 산 그 가방은 뭔데? 뭐? 너는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는 돈은 안 아깝고 내가 스트레스 풀려고 가방 하나 산 건 아까워. 진짜 치사하다. 그들의 집에서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는 오래였습니다.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날 선 비난과 깊은 한숨뿐이었습니다. 나은이는 친구들을 만나는 횟수도 줄였습니다.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어진 자신의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나은이는 습관처럼 휴대전화를 들고 SNS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해외여행 사진과 명품백을 자랑하는 친구들의 게시물을 보며 그녀는 또다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죠.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공유한 게시물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SNS에서 가장 핫하다는 복희네 반찬 가자미 식혜 드디어 영접.
와, 이건 진짜 혁명적인 맛이다. KTX 타고 묵호까지 달려간 보람이 있네. 미모의 여사장님 인심도 최고. 게시물에 첨부된 여러 장의 사진 속에는 깔끔한 가게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저를 수십억 매출의 신화를 쓴 여성 CEO, 묵호왕의 작은 거인이라고 칭송하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은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늘 후줄근한 몸빼 바지를 입고 근심 가득한 얼굴로 주방에 서 있던 자신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하고 세련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띤 성공한 사업가의 얼굴이었습니다. 나은이는 손을 벌벌 떨며 복힌의 반찬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기사와 후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명 유튜버의 방송을 시작으로 온라인을 평정하고 홈쇼핑에서도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자신의 시어머니 김복희가 있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봐. 나은이는 옆에서 잠든 정우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잠결에 휴대전화 화면을 본 정우의 눈도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이게 엄마라고? 말도 안 돼. 무슨 사기 아니야? 사기는 무슨 사기야. 지금 인터넷이 온통 어머니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대체.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과 텅 빈 냉장고와 카드값 고지서만이 뒹구는 자신들의 처지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나은이의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피어오른 감정은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투와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패배감이었습니다. 자신들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며 집을 나간 시어머니가 자신들 없이 이렇게나 멋지게 성공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버린 돌이 사실은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귀한 보석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의 충격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시어머니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면 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그들로부터 벗어나자 비로소 날개를 달고 헐헐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와 나은이는 서로의 얼굴에 떠오른 깊은 절망감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돈이 없어서 느끼는 절망감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 참혹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 자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성공 소식을 접한 이후 아들 정훈의 집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전에는 돈 문제로 서로를 탓하며 싸웠다면 이제는 암묵적인 침묵 속에서 각자의 어리석음을 곱씹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빛나는 어머니의 모습은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나았을 잔인한 진실과도 같았습니다. 생활고는 날이 갈수록 그들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결국 정우는 최후의 수단으로 자존심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들인데 엄마가 나를 모른 척 하시지는 않을 거야. 그는 수소문 끝에 복힌의 반찬의 가게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그는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돈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안부를 묻는 척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그가 평생을 들어온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맑고 또렷한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복흰의 반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냥하지만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에 정우는 순간 당황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기 김복희 사장님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통화가 좀 어려우신데요.
누구시라고 전해드릴까요? 아들입니다. 정우는 아들이라는 단어를 아주 작고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그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아, 대표님 아드님이시군요. 잠시만요. 대표님이라는 호칭이 정우의 가슴을 서늘하게 찔렀습니다. 잠시 후 전화기 너머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아까 그 직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아드님, 정말 죄송합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중요한 바이어분들과 회의 중이셔서 전화를 받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급한 용건이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회의 끝나고 전화드리라고 전해드릴까요? 회의, 바이어. 정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전화를 뒤로 할 만큼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총을 맞는 것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세상에서 최우선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바쁜 업무를 방해하는 수많은 연락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급한 일은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다시 걸겠습니다. 정우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어진 전화기를 붙잡고 그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만 바라보며 평생을 희생했던 어머니는 이제 세상에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아들의 안부 전화보다 바이어와의 회의가 더 중요한 성공한 사업가 김복희 대표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깊은 상실감과 함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아내 나은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나은이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찾아가 보자. 가서 뭐라고 하게? 가서 그냥 뵙고 오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마. 그냥 어머니 얼굴만이라도 한번 보고 오자. 그러면 좀 나아질 것 같아. 다음 날 주말 두 사람은 아이를 친정에 잠시 맡기고 무작정 동해로 가는 고속도로에 차를 올렸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복희네 반찬을 입력하자 익숙한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는 내내 거의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각자의 후회와 상념에 잠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마침내 낯선 항구 도시 묵호에 도착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저 멀리 복희네 반찬이라는 깔끔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가게 앞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상상했던 작은 시골 반찬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어엿한 관광 명소이자 잘 나가는 기업의 본점이었습니다. 정우는 차마 가게 근처에 차를 세우지 못하고 조금 떨어진 골목에 차를 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마치 죄인처럼 차 안에서 가게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가게 안에서 익숙한 인형이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예전처럼 허리가 굽거나 어깨가 처지지 않은 꼿꼿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게 앞에 서서 직원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옆 가게 박 사장으로 보이는 남자와는
스스럼 없이 어깨를 치며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신들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던 그늘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라는 족쇄에서 풀려나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나은이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들이 알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늘 자신들의 눈치를 보고 미안해하고 희생하기만 했던 그 사람은 이제 없었습니다.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을 자신들은 그동안 얼마나 어둡고 좁은 방 안에 가두어 두었던 것일까? 여보, 우리 그냥 돌아가자. 정우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가갈 수가 없어. 어머니는 이제 우리가 없어도 아니, 우리가 없어서 더 행복해 보이셔. 우리가 저 행복을 망칠 자격이 없어. 나은이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마 차에서 내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 행복한 세상에 초라하고 부끄러운 자신들이 끼어들 틈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멀리서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그림자처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돌려 서울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올 때보다 더욱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해는 저물어 사방은 어두워졌고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은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침묵을 깼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그것은 남편을 향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짐이라고 생각했어.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그런데 아니었어. 진짜 걸림돌은 나였어. 내 욕심, 내 이기심. 어머니는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나는 고작 내 친구들이랑 비교하면서 어머니를 원망했어. 나은이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차마 아내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던 거야. 어머니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였어. 그걸 이제야 알았어. 너무 늦게. 결국 나은이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는지 그 부재의 가치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깊은 구멍이 되어 그들의 삶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묵호항의 하늘이 높아지고 바람이 차가워지는 것을 보니 제가 이곳에 뿌리를 내린 지도 어느덧 두 번째 가을을 맞고 있었습니다. 복힌의 반찬은 이제 제 삶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밤새 주문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밤에는 다음 날 생산할 물량을 점검하고 나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지요. 가게는 초창기의 소박한 모습을 벗고 길 건너편에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번듯한 2층짜리 공장을 세울 만큼 성장했습니다. 저와 함께 동고동락하던 동네 아주머니들은 이제 각 파트를 책임지는 든든한 팀장님이 되었고 지혜 씨는 회사의 모든 실무를 총괄하는 저희 가장 믿음직한 오른팔이 되었지요. 저는 더 이상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서는 날보다 사무실에 앉아 서류에 도장을 찍고 새로운 유통 채널을 뚫기 위해 바이어들과 회의를 하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역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에서 연 매출 수십억 원의 여성 CEO로 김복희 대표의 인생 역전 스토리라는 거창한 제목의 기사를 보니
쑥스러우면서도 가슴 한편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이름 석자 앞에 붙었던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라는 수식어들은 이제 희미해지고 대표라는 낯설지만 짜릿한 이름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제게 성공의 비결을 묻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곤 했지요. 비결이랄 게 있나요? 그저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살고 싶다는 간절함 하나뿐이었지요. 그 간절함이 지난 2년 동안 저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리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제 삶은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습니다. 서울에 남겨두고 온 과거의 편린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거의 떠오르지 않을 만큼 희미해져 갔습니다. 가끔 명절이 되어 고향에 다녀온 직원들이나 박 사장을 통해 아들 내외의 소식을 건너듣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사는 게 꽤나 팍팍한 모양이다. 며느의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더라. 아들 녀석이 어깨가 축 처져 있더라는 식의 이야기들이었죠.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심장이 바늘로 콕 찌르는 듯 아팠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자식의 불행을 바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겪는 시련은 그들 스스로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할 삶의 과정이라고 여겼습니다. 제가 멋대로 개입해서는 안 되는 그들만의 영역이라고 그렇게 선을 그으며 제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지혜 씨가 조심스럽게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고 자그마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대표님, 등기우편인데 보낸 사람의 주소나 이름이 없어요. 받을까 말까 하다가 혹시나 해서요. 저는 무심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겉면에는 제 이름과 가게 주소만이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삐뚤빼뚤한 어린아이의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체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봉투를 여는 아주 짧은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정성껏 접은 편지지 몇 장과 온갖 색깔의 크레파스로 빼곡하게 채워진 그림 한 장이었습니다. 그림에는 4명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커다란 해님 아래 아빠와 엄마 그리고 작은 아이가 나란히 서 있었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림 속의 저는 주름 하나 없는 얼굴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제 머리 위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요리도 잘하는 우리 할머니라는 글씨가 무지개 색깔로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다음 장을 넘기지 못하고 그 그림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심장이 쿵, 쿵 하고 거세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주 이준이의 마음이 담긴 한자 한자 온 힘을 다해 눌러 쓴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께.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이에요. 이 편지를 할머니가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유치원에서 세상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찰흙 만들기를 했어요. 저는 할머니를 만들었어요. 친구들이 이거 누구냐고 물어봐서 우리 할머니라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계란말이를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자랑했어요. 선생님이 왜 할머니가 제일 자랑스럽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는 마법사 같다고 했어요. 할머니 손만 닿으면 맛없는 야채도 맛있어지고 아플 때 할머니가 배를 만져주면 하나도 안 아팠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그럼 할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주 먼 곳으로 일하러 가셨다고 했어요. 할머니, 언제 와요? 일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저는 매일 밤 자기 전에 할머니를 생각해요.
할머니가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도 듣고 싶고 할머니 품에 안겨서 잠들고 싶어요. 엄마 아빠는 제가 할머니 이야기만 하면 얼굴이 슬퍼져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 안 하기로 했어요. 대신 이렇게 편지를 써요. 할머니, 정말 정말 보고 싶어요. 이준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건 할머니예요. 할머니 손주 김희준 올림. 편지의 마지막 장에는 눈물 자국이 번진 듯한 나은이의 글씨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용서받지 못할 행동인 줄 알면서도 이준이의 진심만은 전해드리고 싶어 동봉합니다. 아이가 밤마다 할머니 꿈을 꾼다고 울며 잠에서 깹니다. 이 편지로 어머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죄하겠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이준이가 할머니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것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2년간 애써 굳혔다고 생각했던 제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이 아주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들 내외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손주 녀석의 순수한 사랑 앞에서 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게 마법사 같다고 말해주는 아이.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말해주는 아이. 그 아이의 우주에서 저는 여전히 가장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작은 우주를 외면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소파에 누워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회의를 하다가도 문득문득 이준이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7살 한창 할머니의 사랑이 그리울 나이. 제가 너무 오랫동안 모진 할머니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제 이기심 때문에 아이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수만 가지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듯 고민한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아들 내외와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이것은 오직 내 손주 이준이를 위한 할머니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였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공장으로 내려가 직원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평소보다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오늘 우리는 상품이 아닌 선물을 만들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음식을 만들 거예요. 모두들 제 말뜻을 알겠습니까? 직원들은 제 비장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공장은 오직 한 아이를 위한 특별 생산 라인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한우를 골라 부드러운 장조림을 만들고 가장 신선한 달걀로 폭신한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아이가 먹기 좋게 맵지 않은 양념으로 떡갈비를 빚었고 달콤한 호박죽도 끓였습니다. 가게에서 파는 레시피가 아닌 오직 이준이의 입맛에 맞춰 조리한 할머니의 손맛이 담긴 음식들이었죠. 포장 역시 특별했습니다. 저는 지혜 씨에게 부탁해 이준이가 좋아하는 로봇 캐릭터가 그려진 예쁜 상자를 따로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는 음식과 함께 최신형 로봇 장난감과 아이가 좋아할 만한 동화책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택배 송장에 받는 사람의 이름을 또박또박 눌렀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손주 김희준. 보내는 사람은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라고 적었습니다. 부모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보내는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닌 오직 내 손주를 위한 나의 사랑이라고. 택배를 붙이고 며칠 뒤 저녁 식사를 막 끝냈을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아이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저 이준이에요. 할머니 맞죠? 그래, 우리 강아지. 할미 목소리 잊어버리지도 않았구나. 네, 당연하죠. 할머니, 할머니. 로봇 택배 잘 받았어요.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해준 밥, 진짜 최고였어요. 엄마 아빠가 자꾸 뺏어 먹어서 내가 못 먹게 했어요. 이건 할머니가 나만 먹으라고 준 거니까. 아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간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이준이 다 먹어.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러니까 밥 잘 먹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야 한다. 할미랑 약속? 네, 약속? 그런데 할머니 진짜 우리 집에 언제 놀러 올 거예요? 나 이제 유치원 안 다니고 학교 가는데 나 학교 가는 거 보러 와야죠. 네, 꼭 와야 돼요. 아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저는 순간 가슴이 꽉 막혀왔습니다. 차마 갈 수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알았다. 우리 강아지. 할미가 꼭 시간 내서 우리 이준이 학교 가는 거 보러 갈게. 하는 지키지 못할지도 모를 약속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이나 어두운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의 강에 아주 작지만 따뜻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을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보낸 택배 상자가 도착한 날 서울의 그 작은 빌라에서는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상자에 큼지막하게 쓰인 이준에게라는 글자를 본 이준이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방방 뛰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은이와 정우는 복잡한 신경에 차마 아이를 말리지도 못했지요. 상자를 열자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꿈에 그리던 로봇 장난감과 그리웠던 할머니의 음식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우와, 할머니다. 할머니 냄새가 나. 아이는 그렇게 외치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아주 오랜만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이준이는 할머니가 해준 떡갈비를 입안 가득 넣고는 이 맛이야. 엄마 아빠도 먹어봐. 우리 할머니가 세상에서 요리 제일 잘해. 라며 제잘거렸습니다. 나은이와 정우는 아무 말 없이 마치 성찬을 대하듯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입안에서 퍼지는 익숙하고도 따뜻한 맛에 두 사람은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애써 억눌러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이기심을 꾸짖으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아들이자 자신의 손주인 이준이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보내는 시어머니의 복잡하고도 깊은 마음이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는 내내 그리고 아이가 잠든 늦은 밤까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로도 지금의 이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나은이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몇 달간의 고단함 대신 어떤 결심을 내린 듯한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언제까지 어머니의 침묵에 숨어서 죄인처럼 살아야 해? 정우는 말없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어. 하지만 이준이는 버리지 않으셨지. 그게 무슨 뜻이겠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진짜 부모로서, 진짜 자식으로서 바로 서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야. 그러니 이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그들의 변화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가난을 견디는 소극적인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었지요. 정우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잦은 야근과 주말 출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그 결과 몇 달 뒤에 있을 승진 심사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은이는 허리띠를 더욱 졸라맸습니다. 가계부를 꼼꼼히 쓰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고 아이가 잠든 밤에는 부업으로 번역일을 시작해 적지만 꾸준한 수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목표가 생기자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벌어 다시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 앞에 섰을 때 어머니, 저희 이제 어머니 도움 없이도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 걱정은 마시고 어머니 인생을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지요.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이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봄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단 한 번도 제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은이가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로 어머니를 찾아뵐 때가 된 것 같아. 정우는 아내의 얼굴에서 예전과 같은 조급함이나 욕심이 아닌 차분하고 진솔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 혼자 먼저 다녀와. 이건 우리 부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엄마와 아들의 문제야. 당신이 먼저 가서 아들로서 어머니의 굳은 마음을 열어드려야 해. 가서 절대로 우리가 힘들다거나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그냥 아주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한 불효자식으로서 어머니 건강이 걱정되고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렇게만 말씀드려. 나은이의 사려 깊은 말에 정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철없던 아내가 어느새 자신보다 훨씬 더 깊고 어른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정우는 회사에 하루 휴가를 내고 이른 아침 묵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아내와 그가 푼푼히 모은 돈으로 산 어머니를 위한 고급 영양제 세트였습니다. 버스가 서울을 벗어나 동해로 향하는 내내 정우의 머릿속은 수많은 상념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린 시절 언제나 자신의 편이 되어 주었던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 결혼 후 아내와 자신 사이에서 힘들어하던 어머니의 외로운 뒷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았던 성공한 사업가로서 당당하고 차가웠던 어머니의 얼굴. 그는 과연 어머니의 어떤 얼굴을 다시 마주하게 될까 두려움과 그리움이 뒤섞인 채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묵호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가 훌쩍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정우는 가게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처럼 멀찍이 떨어진 항구의 벤치에 앉아 가게가 문을 닫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고 직원들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변함없이 당당한 모습의 어머니가 서 계셨지요. 밤이 깊어지고 가게의 불이 하나둘씩 꺼졌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마침내 어머니가 가게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우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고 아들의 모습을 확인한 그녀의 눈빛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정우는 보았습니다. 내가 여긴 또 어쩐 일이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지난번보다 더 낮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수많은 말들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대신 그는 어머니 앞에 다가가 그 자리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준비해온 선물 상자를 어머니의 발치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죄인처럼 어머니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정수리와 그 앞에 놓인 선물 상자를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항구의 차가운 밤바람이 두 사람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돈 떨어졌다는 소리는 아니겠지. 한참 만에 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 이 밤중에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냐? 그저 엄마 얼굴 한번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조금의 거짓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그 진심 어린 목소리에 더 이상 모진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잠겨있던 빗장이 아주 조금은 헐거워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거라. 남사스럽다.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가게 문 열기 전에 내 아내와 함께 다시 오너라. 할 이야기가 있다면 그때 들어주겠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거라. 어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2층 집으로 향하는 계단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아들이 내민 선물 상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였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거절당한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기회를 얻은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내일 아침 아내와 함께 다시 한번 이 준엄한 심판대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정우의 전화를 받은 나은이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밤새 자신들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내일 어머니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말보다는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진솔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요. 새벽녘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가장 단정하고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피곤함과 긴장감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약속한 아침 8시 복희네 반찬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정우와 나은이는 마치 성지 앞에 선 순례자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가게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두 사람의 뺨을 스쳤습니다. 잠시 후 2층에서 내려온 어머니가 아무런 표정 없는 얼굴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너라. 가게 안은 어젯밤의 분주함은 온데간데 없이 고요하고 정갈했습니다. 맛있는 냄새 대신 짙은 나무 향과 바다 내음이 섞인 낯선 공기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지난번처럼 두 사람을 사무실로 이끌었습니다. 대표이자에 앉은 어머니의 모습은 한 회사를 이끄는 수장의 위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은이와 정우는 그 앞에 서자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래, 무슨 말을 하려고 부부까지 대동해서 왔는지 한번 들어보자꾸나. 어머니의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나은이는 정우와 눈빛을 교환한 뒤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이마가 바닥에 닿을 만큼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정우도 아내의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고개를 들지 못하던 나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난 2년 동안 저희는 매일 밤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이었고 그 다음에는 질투였으며 마지막에는 저희 자신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나은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저지른 죄는 용서라는 말로 덮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부재를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 그것을 고백하고 사죄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나은이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2년간의 삶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떠나신 뒤 저희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돈도 건강도 서로에 대한 믿음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누리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희생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을요. 어머니께서 이준이를 봐주시던 것을 저희는 당연한 의무로 여겼습니다. 어머니께서 차려주시던 따뜻한 밥상을 투정하며 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 했습니다. 제 친구들의 화려한 삶과 저희의 고단한 현실을 비교하며 그 모든 불행을 어머니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비겁하고 어리석은 며느리였습니다. 나은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옆에 있던 정우도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는 비겁한 아들이었고 무책임한 남편이었습니다. 엄마가 겪으셨을 외로움과 서름을 알면서도 제 가정을 지킨다는 핑계로 엄마를 외면했습니다. 엄마의 굳은 살 박인 손이 부끄러웠고 엄마의 낡은 옷이 창피했습니다.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엄마를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한 못난 아들의 불효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의 처절한 고백이 작은 사무실을 무겁게 채웠습니다. 어머니는 긴 시간 동안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질 무렵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철이 들었구나.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아닌 아주 깊은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나 역시 너희를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처음에는 분노였고 그 다음에는 허탈함이었으며 마지막에는 너희가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너희가 그 시련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고 이렇게 다시 내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서 나는 그것만으로도 고맙다. 어머니의 말에 나은이와 정우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단호해졌습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희생양이 되어줄 생각이 없고 너희도 더는 내 그늘 아래 숨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인생을 책임지는 독립된 어른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언제까지 땅바닥만 보고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곳 묵호에서 복희네 반찬의 대표 김복희로 살아갈 것이다. 너희는 서울에서 이준희의 자랑스러운 부모로 살아가거라. 우리는 이제 서로의 삶을 응원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동지가 되어주는 것이다. 알겠느냐?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따뜻한 판결이었습니다. 완벽한 용서도 어색한 봉합도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자존감을 지키며 서로에게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사람을 데리고 2층 살림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밤새 준비한 듯 뜨끈한 소고기 뭇국과 갓 지은 쌀밥으로 아침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어서 먹어라. 너희 오기만을 기다리느라 국이 식었을지도 모르겠다. 몇 년 만에 마주하는 어머니의 밥상이었습니다. 나은이와 정우는 밥술을 뜨기도 전에 또다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죄책감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만난 자의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묵호항의 작은 집 식탁에서는 아주 길고 긴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지난 인연을 이야기했고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었으며 이준희의 학교 생활을 걱정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대화에는 가시돋친 말도 어색한 침묵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온기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나은이는 말없이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가 옆에 서서 그릇에 물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나란히 선 두 여자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길은 아직 멀고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각자의 두 발로 당당하게 서서 서로의 보폭을 맞춰가며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이야기의 중심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고 아름다운 이름 김복희가 있었습니다.